안녕하십니까. 아동주거빈곤 해소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생실천위원회 추승우 의원입니다. 안팎으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현장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에서 민관 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아동 주거 빈곤 정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역시 전국 최초로 발의한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지원 조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반적으로 서울시 아동 주거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민생위에서 지난 4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금천구에 있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방문했으며 서울시 아동 주거 빈곤의 실태를 직접 파악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동 주거 빈곤과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양한 현장에서 아동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님이 개사를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많은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님과 박홍근 의원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이 서울시의 아동주거빈곤 해소 정책 토론회의 공동 주관자로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생실천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시할 수 있었기에 봉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또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을 해온 것이 이제 7년, 8년째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와는 작년 10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의 주거빈곤 아동 실태를 현지 조사하고 지원 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빈곤 아동 수는 약 23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아동 수의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주거빈곤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감대 위에서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주도로 지난 5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아동을 주거 정책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서울 시내의 아동 주거 빈곤 실태와 개선 정책 필요성에 대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님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는 것을 비롯해서 서울시 및 국회의 주요 정책 실무 책임자들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서울시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 주거 빈곤을 없애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모든 아동이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유튜브로 접하시는 분들께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실태를 공유하고 서울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와 관련되는 좋은 재원과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여기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명심해서 서울시의 아동들이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또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동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읽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이제 아동 주거 빈곤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이 정책 토론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원식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2부 토론회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의외라고 생각이 되시죠?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기고로 집계도 되지 않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가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 발의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는 최저 주거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의의를 갖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서울시의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이번에 기반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의제들이 모든 안건들이 좋은 조례로 여겨주시도록 여기 계신 분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 의장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6월 정례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서부터 시정 질문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쁜 일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주로위원회 이 민생실천위원회를 만드신 우리 대부시죠 우원식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중앙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박홍근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진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있기까지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을 또 위시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 너무 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또 발제와 토론해 주실 우리 전문가들 좀 고맙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봉영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고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별 탈이 없다면 6월 30일 날 제가 방망이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좀 기대합니다. 이 법안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은 그 아동들에 대한 주거 빈곤 해소와 나아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마련 장치를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시작하는 건데 저는 이를 계기로 아동 주거 빈곤 문제가 정책 대상으로 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계기로 제대권 내에서 이 문제가 좀 공론화되고 더 체계적으로 논의되는 마음 간절하고 그러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오늘 그 분기점이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이 활발한 논의와 또 중요한 문제들이 또 논의돼서 이 조례가 좀 더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국회에서도 상위법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약자에게 힘이 되는 정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금도 뛰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역시 내가 나온 서울시의회구나 하는 생각. 저는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을지로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제가 원내대표 출신인데 원내대표를 했던 우원식보다는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 우원식이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만큼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정치의 본질에 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정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정치의 답은 현장에 가서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늘 해왔는데 그 정신이 그대로 담겨진 게 바로 아동 주거 빈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하면 저도 사실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고 또 을지로위원회 의제로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 박홍근 의원은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열심히 다뤘고요. 그런데 서울에 24만 명의 아이들이 화장실도 없고 창문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고 또 서울시 작년 조사한 거에 의하면 75.5%가 이 주거 환경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는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하게 극복해야 될 문제가 부의 양극화일 텐데 이 가정이라는 게 누구야 알랑드 보통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에서 집은 희망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은 정말 희망, 꿈을 키워주고 또 그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공간인데 화장실도 없고 또 햇볕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이 빈곤의 대물림이 연속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집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에서 아동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다루는 조례도 만들고 또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특히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그 이재훈 회장 그동안 이 문제를 끊임없이 쭉 다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민생실천위원회의 봉양순 위원장 애쓰셨는데 저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원구 그 아동 주거 빈곤도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이라 믿고, 하여튼 서울시의회가 이런 소중한 의제를 잘 발굴하고 또 그 해답도 처음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국회에서 박홍근 위원장하고 힘을 모아서 저희 을지로위원회 우리 박홍근 위원장이 아주 애를 써서 신임 국회의원 중에 60명이 넘는 65명인가 되는 의원들이 을지로위원회에 가입하고 있어서 전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열심히 서울시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새끼 먹을 것, 잠잘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홍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공무직 조례를 잘 마무리 시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문제 가지고도 서로 우리 당과 중앙당과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마무리를 해주셨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어떤 조례를 포함한 그 행정은 전국의 표본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민생실천위원회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조례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더 다치고 더 힘들게 살고 또 더 죽음에 쉽게 노출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주거의 문제는 뭐 우리 헌법이 그리고 유엔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노출되기가 쉬운 게 그런 어리고 약한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도 2018년도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재선 때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이재훈 회장님 그리고 우리 여기 최은영 소장님 국회에서도 관련된 뭐 토론회도 저희가 좀 가졌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주거기본법이 제가 개정안을 내고 작년 4월에 통과돼서 작년 12월에 그래도 정부가 이 법 개정의 요지는 이제 보호 대상 그 아동이 주거 지원 필요 계층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게 법 개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년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를 10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그 전보다 이제 실효적인 그런 대책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상위법까지 이걸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 주거기본법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법적 근거는 자체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 삼아서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유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로 이 우리 아동들의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치나 정책이 좀 미진하고 그런 맛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나서 주시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조속히 좀 시의회에서 특히 우리 현임 의장님이 계실 때 통과가 되면은 향후 이제 다른 지방과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기감이 될 것이다 보고요. 이 자리에 만들어 주셔서 애써주신 우리 봉양순 우리 민생실천위원장님과 이준영, 김재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발제 토론자들 그리고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우리 이재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국회 차원에서나 또 중앙당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중심 서울시를 위해 뛰고 계신 문미란 서울시 정무부시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여의도 바쁜 일정에도 또 함께 해주신 의원식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이때의 주거 경험이 사실은 전 생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주택, 즉 사람이 사는 곳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라고 인정을 하고 아동 주거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거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가구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아직도 참 부족함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2019년 서울시의 아동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의 열악한 거주 환경이나 단칸방 등 심각한 과밀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개인 공간도 없이 그렇게 습기와 곰팡이로 건강까지 위협받는 그런 아동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용적인 안전망 구축과 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그 토대를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동 중심 그리고 아동 우선의 주거 복지 정책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아동 주거 정책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우리 임세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계 그리고 또 최은영 소장님, 시민사회 또 정부 부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큰 관심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신 내용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가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현장에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느끼겠지만은 먼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제안들도 우리가 먼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시작은 당연히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오늘 5월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할 생각입니다. 조례안에는 아동을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시장의 책무로 하는 내용을 일단 담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주거빈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각한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정말 선제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에서 시장님께 도착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먼저 서울시 의회와 함께 담아서 나가자는 말씀에서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에 자치구별로 10가구씩 총 250가구의 주거 빈곤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아동 주거 정책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그 서울시에서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 좋은 정책들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250가구, 그래서 이게 워낙 표본이 적은 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주거빈곤 아동을 대표한다고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작년에는 급한 대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조사, 그다음에 의미 있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조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 연구소의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빈곤 아동의 더 구체적인 모습, 더 정확한 모습은 더 향후에 나올 것이고 이건 이제 작년에 급하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점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맡은 파트는 일단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세희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주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하, 기생충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 지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가 250가구를 조사한 가구의 상당수도 지하였는데 지하 문제는 기생충에서 잘 다루었지만 굉장히 냄새, 그다음에 습기, 곰팡이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 천식을 달고 다닌다. 근데 이건 이러한 환경이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그냥 저희들의 경험에 의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천식은 이런 바퀴벌레나 습기, 곰팡이에 의해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아이들을 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는 최근에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회주택이 그랬고요. 그리고 청년 기본조례가 그랬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정책으로 되었는데 이 아동 관련된 주거빈곤 해소하는 정책 조례가 또다시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걸 보면서 좀
벅찬 가슴 벅찬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작년 4월 11일 날 경향신문에서 이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신문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때 그 일면 기사를 보시고 제일 마음을 움직인 걸 보여주신 분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도 이 대책 빨리 마련해라. 그래서 아마 굉장히들 힘드셨을 건데요. 그 행정에서 힘드셨을 건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정책들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들이 이제 조례나 법이나 이런 정책적인 기반 없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그만큼 간 것도 많이 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도 있죠. 좀 더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10월 1일 날 먼저 이런 아동 주거 정책을 실행을 하셨고,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있는 거 실행을 하셨고, 국토교통부에서도 10월 24일 날 경기도 시흥시가 아동 주거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그 여러 조사가 좀 이루어진 바가 있어서 그 영부인께서 오신 행사를 하면서 이제 다자녀 가구 등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보장을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국가적으로 선언을 하긴 했는데 이걸 뒷받침할 제도는 그러니까 장치는 지금 현재 그렇게 없는 거죠. 지금 올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를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어지면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상위법은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이제 먼저 실행은 하신 건데 특히나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건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가장 중요한 주거 지원이 빠져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법 개정이 빨리 필요한 것인데 이게 주거 지원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빠졌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이 서울시 조례와 같은 종합적인 조례는 있지 않고요. 근데 국제사회는 우리랑은 좀 다른 견해를 보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클린턴 행정부 때 이미 이런 기반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어떤 환경에서 키울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태어난 모든 아동을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이런 것들을 해왔고 우리는 사실 좀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범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나 아동 먼저 아까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님께서 아동 중심의 주거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확립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있으면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 거죠. 아동이 있는 가구는 굉장히 중요한 주거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인데 두 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그 배려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준을 만드신다는 건데요. 기준을 만들어서 근데 기준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얘를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최저주거 기준이라는 게 2003년에 만들어져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만들어졌지만 그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는 그게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되는 것들까지가 포함되었으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오래된 일이고 굉장히 범정부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 문제는 사실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처에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무엇보다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이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동은 작은 선언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주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작은 성인이 아니라 아동은 주거 환경이 매우 치명적인 거죠. 그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어른이 아니라 작은 성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들은 작은 몸집 때문에 훨씬 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호흡량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외부에 뭐 나쁜 곰팡이 같은 게 있을 때 어른들은 그래도 참는데 아이들은 이게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작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튼 다양한 주거 빈곤의 양상이 있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그다음에 열악한 주거 환경이 주거 빈곤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주거 빈곤은 정신 건강, 신체적인 건강, 주로 아까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따가도 나오지만 더 심각한 영향은 신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좁은 집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공간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이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단칸방에 4명, 3명이 살게 될 때, 그리고 이런 주거 빈곤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릴 때, 제가 몇 년생일지 잘 모르시겠죠, 얼굴 보시면. 저희가 어릴 때 같으면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단칸방에 모두가 살거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 빈곤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0명 중에 1명만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이 주거 빈곤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올 수도 없고 사회적인 관계도 문제가 되고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회적 배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서울이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한 문제인 거죠. 서울, 경기도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 전국 아동 주거 빈곤의 상당수를 서울과 경기도가 데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지금 23만 명, 15만 가구 이렇게 대상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하고 그 강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고 제일 심한 곳은 금천구, 중구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실태조사는 아까 250가구라는 제한적인 가구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주거복지센터에서 10가구씩 그 원래 계획에도 없던 건데 급하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진해 얘기가 서울시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시골에만 있을 것 같은 진해 때문에 아이들이 물리고 바퀴벌레가 귀에 들어가고 성장판에 그 균이 들어가서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이 그냥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가구 소득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지하의 열악한 환경은 뭐 기생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겪고 있는지, 단칸방 거주 비율도 40% 가까운 10가구 중에 저희가 조사한 가구 중에 10가구 중에 4가구가 방 안에 모든 가구원이 살게 되는데, 이게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중에서는 지하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은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여러 개의 방을 쓸 수가 없고 면적이 좁게 되는데, 이러면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랑 싸우고 나면 우리 아이는 문을 콱 닫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 문을 엄청 열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우리 아이에게 있었다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 방 문 콱 닫고 들어갈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관문 닫고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칸방 아동은 그 지하 아동과 함께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좁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가장 불만이냐고 하면 아이들은 내 공간이 없는 것,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것을 가장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뒤에 나오지만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 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관해서 2점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고시원 조사를 해도 이게 보통이 3점이거든요. 이런 조사를 할 때 5점 척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이 3점인데 2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동 주거 빈곤 가구들은 고시원에 사는 가구보다 이게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내 집인데 그래도 보통이라고 생각해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내가 저녁이면 돌아가야 되는 내 집인데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이걸 이점으로 한다라는 건 매우 심각하다. 고시원에 한 명이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정책적인 기반이 없고 그리고 기존의 주거실태 조사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제외하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의 빈곤 문제를 과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유예 거처라고 제가 아까 6천 가구 정도 서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한 가구 조사를 했어요, 사실. 한 가구밖에 조사를 못했고 이걸 뭐 가중치를 적용해서 한 1,000몇 가구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보다 많은 수의 아동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죠. 서울에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아동.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천 가구를 조사해서 서울시 아동들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주거복지 소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고요. 지금 서울 아동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아직 과제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제도적인 기반은 없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5월 4일 날 사실 국토부에서도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10월 24일 날 경기도 시흥시에서 행사를 하기도 했고 5월 4일 날은 다시 장관이 방문을 하셔서 경기도 시흥시를 여기에서 또 행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정책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60가구 넘게 빈곤 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옮겨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양으로 보면 사실 국토교통부 못지않게 서울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현장에서 보기에는 아동 주거 문제가 15만 가구나 되는데 서울에서 100가구가 이동을 뭐 정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뭐 현재까지 사업 실적은 5가구 정도를 이제 좋은 집으로 옮겨준 거거든요.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이제 답답하다라는 점은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고 주거 상향 이동이 필요하다. 단칸방에 사는 아동은 그 집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 상향이 필요하고, 근데 또한 해보니까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게 필요하다. 아동의 주거 정책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생활권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집을 더 좋은 집을 준다고 해도 잘 이동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동 먼저의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 그 미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미국에 가면 이 노란 버스는 그냥 신호등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게 쓰면 다른 차들도 다 서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교통정책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주거정책에서도 이런 정책 방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매우 미심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제안이 될 것인데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제안이 될 것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사실 원래 원형은 서울형 주거 바우처, 주택 바우처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도 전국 최초일 텐데 주택 바우처라는 형태로 그 바우처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주택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시흥시가 좀 더 발전시킨 거죠.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동이 있는 가구는 여러 가지로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교육비도 필요하고 의료비도 필요하니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이걸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그 주거비를 더 지원해 주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아동 가구에게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저주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 임세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주거 지원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아동의 주거 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님께서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 지원 그 전과 그 후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말씀 들으신 것처럼 2018년도하고 2019년에 초록우산에서 진행한 연구를 오늘 요약 발표를 합니다. 지금 최은영 박사님께서 아동주거 빈곤 가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동 가구에게 우리가 주거 지원을 해주면은 아동 가구의 삶이 진짜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동의 주거권이 강조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아동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기의 발달 성과는 아동의 전 생애 그리고 전 삶의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은 환경에 보다 민감하죠. 어린 아동일수록 작은 온도 차이에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주거와 주거지를 중심으로 보냅니다. 게다가 황사, 지구온난화, 이렇게 바이러스와 같이 무더위와 환경 변화는요. 주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아동들이 절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집이 열악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마음이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 헤비타트에서도 주거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동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동의 보호자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아동권리협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회 경제적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무시무시한 숫자인데요. 2060년이 되면은 근로연령대 100명이 9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 아동이 어떻게 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호자에게만 맡기기에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만만치 않습니다. 디지털화, 전산화, 자동화로 인해서 생성되는 일자리보다 선물되는 일자리가 더 많고요. 근로연령층 가구가 아동을 키우는데 빈곤율이 계속 높습니다. 즉 가구의 책임으로 아동의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상황도 미래의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거 지원 후 아동 가구가 실제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고요. 2018년의 자료와 2019년의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였습니다. 주거 변화는요. 실은 초록우산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공공에서 전세임대라든가 매입임대 이런 정책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걸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액의 약 500만 원 정도의 자기 보증금이 있어야지만 이주가 가능한데 아동 빈곤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500만 원의 목돈을 내 힘으로도 또는 주변에 빌려서도 마련할 수가 없어서 500만 원만 있으면 9천만 원대의 괜찮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마중물이 없어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사를 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공공임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주거빈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공적으로 관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봤더니 주거구조가 변화해서 원룸형에서 지금 진한 색깔과 프린 색깔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원룸형에서 원룸형 아닌 가구로 바뀌고 주거환경 만족도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월 주거비는 감소하고 월 냉방비와 전기비도 감소하였으니 이사로 아동들한테 쓰일 돈이 좀 증가가 되었겠지요.
자,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요,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주거 지원 전과 주거 지원 후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우연한 차이가 아니고 어떤 본질적인 차이다라고 나온 것들인데요. 아동이 이사 후에 나는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동들이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화장실 갈 때마다 거북이가 있었던 거, 또는 지하였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지 못했던 거, 어떤 때는 아동의 집으로 뱀이 들어왔다는 아동도 만났습니다. 뱀이 들어왔을 때 그 아동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걸 본인이 친구를 불러서 같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더워가지고 너무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서 맨날 나갔어요. 맨날. 그냥 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더워서 나갔어요. 한 8시, 9시 조금 선선해질 때 그때쯤 집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덥죠? 예, 우리 더우면 집에 가서 닦고 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컨테이너에 부녀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동이 아빠랑 컨테이너 살다 보니까 9시가 되도록 동네를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10시, 11시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를 공공주택으로 옮겨주니까 5시에 학교 파자마자 집으로 가더라고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증가합니다. 집을 지원해 주십시오. 조용하게 공부할 곳이 있는가에 대해서 집을 지원받고 나니까 아동들이 그렇다라는 응답이 증가가 됩니다. 집이 좁다 보니까 애들이 밥상이면서 책상입니다. 그리고요, 실은 책상에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네 책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요, 집에 책이 없어요. 교과서 서너 개 있어요. 그런 집에서 아동이 숙제를 하고 자기 공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자다가 얼마나 자주 깨는가. 제가 만난 아동하고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인데 고등학교 오빠와 중학교 딸이 있고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고등학교 오빠랑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거실 겸 부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형 부엌이 있으면 그 싱크대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식구들이 물 먹으러 나올 때마다 잠이 깨겠죠.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빨래 아래 빨래 건조대 밑에 자기도 해요. 의자를 밀고 식탁 옆에서 자기도 해요. 당연히 깹니다. 거기다 방음이 안 되니까 옆 사람 소리에도 깹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불 켜고 공부하고 자고 싶을 때 불 끌 수 없습니다. 자주 깨다가 집이 바뀌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TV 시청도 훨씬 많이 합니다. 부모랑 단칸방을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TV가 항상 켜져 있어요. 그러다가 집이 바뀌면 TV 시청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도 이사를 하면 더 자주 먹습니다. 주거빈거 아동하고의 싱크대는요, 수도꼭지가 물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잘 안 내려가니까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환기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도 잘 먹고요. 뒤에서 보시면은 저녁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집이 바뀌면은 보시면은 아빠가 김치찌개를 이사하고 나니까 해주세요 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을 주로 먹다가 이제는 엄마가 이사하고 나니까 요리를 하신다. 주방이 조리하기에 괜찮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소득 빈곤과 주거 빈곤이 같다. 내가 소득이 적으니까 주거가 빈곤한 것이니까 소득 빈곤을 개선하면은 다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습니다. 보호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의 현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 빈곤의 변화가 아동 가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택 상태 만족도가 증가하면은 아동 보호자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였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가 일 끝나고 나오면 쉬는 공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방에 따로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 삶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아동 같이 쓰는 것에 비해서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식품 박탈 경험입니다. 오죽하면은 성별이 다른 아동들을 다 큰 애들을 한 방에서 재우겠습니까?
그만큼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나보면은요, 1,000원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야채 종류로 주로 먹고 싶다고 할 때 못 사줄 때가 엄청 많아요. 반찬이 없어서 맨날 김치 먹죠. 기초부장 급여가 나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좀 쏘죠. 근데 7 식구가 치킨 2마리를 시키면 서로 양보하느라고 치킨이 남아서 냉장고에 들어간대요. 이 7 식구는 대학생과 고등학생과 초등학생과 조부모와 부모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치킨 2마리가 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서로 이 귀한 단백질 너 먹으라고 양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거 지원을 하고 나면은 이러한 주거 지원으로 주거비 가부담이 감소하게 되면은 가구 식품 박탈 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의 수면 형태라든가 아침 식사도 변화하는데요. 이 변화는요, 제가 여러 가지의 변화를 봤었을 때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아동이 내방이 생겼을 때, 이 내방은 정말 내방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좀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과거보다 증가하게 되면은 아동의 수면도 좋아지고 아동의 아침 식사도 다른 요소를 다 통제해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 시간도 좋아집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 이다가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을 벗어나는 순간 아동이 가족과 보내는 생활, 가족과 이야기하기, 즐겁게 놀기, 함께 공부하고 배우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집니다. 아동이 훨씬 밝아지고 친구 데리고 오고 집에 와서 얘기거리가 좀 많이 얘기한다. 아빠가 나를 더 많이 칭찬한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변화합니다. 행복감도 증가하죠. 아동이 느끼는 가족 내에서의 행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그전에는 방 한 칸, 공장 식당 방 칸 살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둘째를 때리고 막내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동이 자기 방이 생기다 보니까 집이 그전에 치우지도 않다가 이제 좀 치우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이혼한 아빠한테 가라고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지금은 이사하고 나니까 애들이랑 저랑 셋이 나름 재미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로 성숙도까지 좋아집니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학업 성적, 보호자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현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아동의 주택 상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아동이 내방을 확보할수록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숙제할 때 집중이 덜 잘 돼요. 참, 이 아동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공간이 생기면서 좀 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진로를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와주시면 애들이 좀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시는 어떠한가? 최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실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동 최저주거 기준 아동 가구의 기준미달 아동 가구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써도 많고요. 최저주거 기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역시 많이 나옵니다. 주거의 물리적 구조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거비 과부담 가구도 많습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이고 주거비 자녀 소득이 또 최저생계 미만인 주거비 과부담 가구도 다른 가구보다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제정은 전국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에서 보시면은 뒤에서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준비하셨던데요. 우리 주거빈곤 아동뿐만 아니라 시설 퇴소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 18세에 바로 성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기라고 얘기했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청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는 더 연령대를 넓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아동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겠지요.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조금 더 의미는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진 정책이긴 합니다만 공급 물량이 아동주거 빈곤 가구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고
2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한 자녀 가구는 지원해서 배제되죠.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다 배제가 됩니다. 장기 물론 한부모 가구로서 지원 받을 수 있긴 한데요. 주거 빈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장기 공공주택을 10%로 목표로 하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아동 가구의 규모까지 생각한다면은 이 공공임대주택 말고도 다른 주거 지원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주거수당 혹은 주거급여를 신설할 필요가 있죠. 아시다시피 연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로연령대 가구는 노인 가구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그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적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육비 지출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거는 또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다 아동 가구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아동주거수당 혹은 아동주거급여 제도 도입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임대료 통제와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우리가 쪽방의 한 달 임대료가 평균 23만 3천 원으로 서울시 1인 가구 주거급여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은 자칫 잘못해서 집주인을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집은 그대로 두고요. 통제가 필요합니다. 최저주거 기준, 구조성능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집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성능 환경 기준이 있지만 현재는 측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처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요. 집행력을 높여서 신규 주택 건설 시 그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기존 주택은 경과 조치를 두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을 위한 최저주거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죠. 물론 최저주거 기준의 긍정적인 변화가 효과가 있지만 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 개인의 내방이 확보가 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 기준이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서울 시민들께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토론자 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정책 토론회 자장을 맡은 민생실천회 위원장 봉영순입니다. 앞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이버억제학과 임세희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을 비롯해서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코멘트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수합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님을 토론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허민숙 조사관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단지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학습 성과에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실업 또는 그 빈곤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 굉장히 그 중점적인 요인이다라는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지표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외국의 연구들인데요. 주거 빈곤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내막염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10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폐결핵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염에 처할 수도 있고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심장병에 시달릴 우려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거 빈곤이 또한 비행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연루된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그 집이 없는 상태를 경험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것이죠. 안전에도 취약하겠죠. 그 사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합선으로 인한 화재, 침수 등의 위험과 불안을 늘 안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의 주거 빈곤은 그냥 낡고 허름하고 불편한 집에 살고 있다. 그냥 운이 없었다. 부모님이 부유하지 못했어라고 그냥 그렇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의 평온한 일상을 잠식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더 나은 미래의 삶의 가능성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박탈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여건, 그냥 어떤 그 태어나면서 주어진 어떤 환경,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의회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의 아동 및 사회복지법 제1장 1조가 뭐냐면 공동부모 역할의 원칙입니다. 영국 의회는 공동부모 역할이라는 것이 의회 구성원, 여기 나와 계시죠. 유관기관 관련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돌봄과 보호를 받는, 특히 보호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서울시 의회 조례가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담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회 영국 법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너무나 원대한 꿈, 지원하고 싶은 마음, 보살피고 싶은 그 마음을 의회 관계자들이 부모와 똑같은 위치에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 대상 청소년들에게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 1을 좀 71쪽에 보시면 형편이 계속 나아지고 있기는 해요. 정말 다행이죠. LH 지원받는 비율이 2014년도에 15%였는데 작년도에 5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신의 손으로 그 삶의 공간을 꾸려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법을 한번 볼까요? 영국은 아동위탁보호법에서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들의 주거에 관한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가, 지방정부가. 박스를 한번 볼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결국에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도록 지원하고 마지막에 장기적인 정착지를 찾기까지 누군가 도와줍니다. 이따가 네 번째 그 토론자로 서승희 선생님 발표하실 텐데, 제가 토론문을 미리 좀 보면서 자립정착금 받으러 가서 이런 LH 지원이 있는 거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걸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였다라고 적고 계셔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개인 상담사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25살 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살에 보호종료 청소년이 돼서 사회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청소년들은 부모님도 계시고 친인척도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한 번의 위기로 인해서 삶이 좌초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25살 때까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다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시면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자신의 총소득의 30%까지만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서울시에서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쪽방의 임대료가 23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5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수입의 절반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근데 이 미국의 정책에 의하면은 5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은 최대 15만 원까지만 그 주거비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으로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에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자립정착금을 가지고 보증금을 내는 경우에 500만 원을 가지고 보증금을 얻는 경우에 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지방정부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덕 집주인을 만나서 그 보증금을 날리거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원회 방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세가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인이 되는 시점은 훨씬 더 늦어지고 있죠. 그 자립하고 독립하는 시기가. 그래서 부모가 미처 해주지 못했던, 그러한 여건을 가지지 못했던 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국가와 정부가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해 줘서 이 청년들이 그 건강한 성인으로 무사히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라는 것을 서울시의 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다는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이번 조례 제정이 빈곤 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지원의 기폭제가 돼서 부디 서울시의 가장 좋은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의 오늘의 관심과 노력이, 그리고 이 자리가
빈곤 아동과 보호종료 청소년의 삶의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성인으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는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민숙 조사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사관님께서 언급하신 아동 주거 빈곤이 단지 물리적 주거 공간의 허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 저희 민생실천위원회가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빈곤 아동 중에서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고 현황과 영국의 미국의 경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금천 주거복지센터 윤정선 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정선입니다. 아까 앞에서 동영상 보셨잖아요. 동영상 그게 금천구에서 촬영한 거예요. 제가 금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한 지가 벌써 7년 차인데 일하면서 만나본 최악의 가정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집을 보셨어요. 아까 다 그런 집은 아니고. 예, 아까 최현영 소장님 그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2015년 조사된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또는 그리고 이제 아동 가구의 그 주거 빈곤 비율이 금천구 자치구에서 금천구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사실 해요. 사실 금천구는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은 자치구예요. 사실 그 정책의 중심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 독거 노인을 위한 보린 주택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121명의 노인 가구는 또 입주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술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회주택, 청년 소셜믹스 등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동주거 쪽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할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금천구 얘기보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참여했던 실태조사,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인가요? 서울시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사업은 이제 SH가 주택을 확보하고 공급하고 그다음에 초록우산과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에서 보증금 그리고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지역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입주까지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 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 제도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1순위가 아닌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근데 이 아동 빈곤 가구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아동의 빈곤 가구를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반갑고 좋은 사업을 생각해요. 1차 선정 가구는 이사를 완료하셨고요. 이제 2차 선정 가구는 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가구를 돕고 발굴하고 신청을 돕고 이사까지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작년에 250가구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16가구를 조사했어요.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16가구가 상담을 하고 그 16가구는 다 빈곤 가구예요, 사실은. 그리고 12가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12가구 왜 4가구 왜 신청을 못했냐 하면 아까 입구에 보니까 이제 고시원, 옥탑방, 지하 있는데 이번 우리 아동 빈곤 가구에 지하방과 옥탑방이 빠졌어요. 다행히 이제 조례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통과가 되면 아마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16가구 중에서 12가구만 신청을 했고 1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9가구만 이사를 하셨어요.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또 그 이유가 뭐냐? 좀 그게 좀 중요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생각보다 월세가 높았어요. 이번에 선정된 가구들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아동 빈곤 가구들이 계속 돈이 전혀 없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동 가구에게 아동의 그 주거 환경이나 아동의 환경이 아동의 성장과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빈곤 가구로 남아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월세를 아끼고 돈을 모아서 자립을 하셔야 되는 가구들인데 이 월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세가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들은 뭐 적정한 비율까지 60%나 몇 프로까지 이렇게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계약에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재계약할 때는 이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금융재산으로 갖고 있으시게 되면 나중에 뭐 한부모 가정이라거나 수복 가구했을 때 탈락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보증금을 넣을 수 있도록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사를 못 들어가신 또 몇 가구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가구가 자녀 전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이가 그 이사 갔을 때 그 학교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만났던 가구는 장애가 있는 특수학급 있어야 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각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갔을 때는 없는 학교가 배정되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다양하게 있어야지 주택의 선택지가 있어야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 개수가 미달이 돼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사를 가도 여전히 방 개수가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제곱미터로 이제 그 면적이 주어졌는데 조금 더 넓은 집,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 아동 주거가 시흥시 사례, 또 서울 아동 빈곤 가구 실태 조사, 그다음에 이런 시범 사업, 또 조례까지 제정한 과정을 보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현실에 잘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진짜 아동 빈곤 가구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 실무자로 근무하시면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4월 금천구의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에서 그 열악한 환경을 저희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시면서 들려주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실천위와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입사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서울아동옹호센터 차용기 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아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아동 주거권 보장에 관한 관심을 깊이 갖고 아마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강화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 성과들이 보도되면서 참 반갑고요. 통계에서 보여줬듯이 서울의 아동 주거 빈곤의 문제 정말 심각하지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공간에 아이들이 좀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여전히 그런 임대인이 그런 곳에 임대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참 의문이 되고요. 입주한 지 2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장판과 벽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변기 그리고 보일러도 직접 세입자인 아동 가구가 직접 고쳐야만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는데요. 참 그런 가정 돼가지고 요즘 들어서는 상가 지하 그리고 고시원 그리고 모텔에까지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되지만 아마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아까 심리 사회적인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휴거 빌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낙인의 문제 그리고 아동 계급 사회라는 그런 신조어까지도 요즘 불려지고 있는 요즘 을 겪게 되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이런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계속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왜 계속 사례가 들어올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도 왜 반복적으로 이런 지원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답을 찾게 됐는데 정말 제도와 정책이다. 아이들의 실질적인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정책 개선 옹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렇게 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대해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정말 그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그 빈곤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줄여 나가기 위한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왕이면은 시급한 가정에 대해서는 좀 즉각적이면서 종합적인 로드맵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발제자께서 말씀 주셨던 아동 가구의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량 확대, 그리고 주거 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 아동 주거비 신설, 그리고 입주 보증금에 대한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끔 상향해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요. 종합적인 대책에도 긴밀히 이렇게 검토해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말 서울시의 모든 아동들이 그 대상에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그리고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까 조사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홀로 자립을 도모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서울시 아동이라면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정책, 그리고 수혜와 공급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권리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유관부서 그리고 현장 전문가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종합대책을 이렇게 좀 마련해 나가는 부분에 힘을 더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말 한 아동 가구가 이사를 한다는 것, 입주 포기도 많이 하고요. 선정은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좀 고른 물량이 이렇게 공급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포기하는 가정들이 늘어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거는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 체계까지도 단절을 각오하고 타 지역으로까지 옮겨야 되는 그 가구의 선택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고른 공급을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조금 이렇게 핵심이 될 것도 같은데 서울형 아동 주거 기준 마련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98년도에 서울시가 건설교통부보다 먼저 주택 조례로 최저주거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고 제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중앙정부보다는 앞서서 정책을 이렇게 마련해 나갔던 서울시를 기억하고요. 아동 주거 기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는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도 정말 아이들에게 머무는 집만큼은 바람은 잘 통하는지, 그리고 햇볕은 잘 드는지, 독립적인 공간이 좀 허락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 주셨지만 정말 비주거, 집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임시주택이 이렇게 있지만 정말 한계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도 부족하고 좀 공급 곤란 주택을 개보수한 정도의 실정이라서 그 부분이 자치구마다 충분하게 위기 가정이 입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문에 언급은 안 했지만 최근에 만난 구청의 사례관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하려면 최종 단계에서 입주 계약을 하러 도시공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에 60가정 정도를 저희가 입주 계약을 성공을 시켰는데 한 가정에 유일하게 보통 가구주 혼자 오시거든요. 계약서 쓰러. 그런데 구청 사례관리자 같이 동행한 유일한 가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반갑고 이렇게까지 구에서 신경 써서 이 가정의 주거 이전을 이렇게 체크하고 신경 쓰는가를 유심히 좀 봤더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이전을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있는 사례 관리자였고요. 아마 입주 신청서 작성부터 해가지고 동호수 선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그 과정을 다 따라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주 포기할까봐 계약서 쓰는 날 그날 같이 동행해서 주거 이전까지를 완료를 하는 사례관리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례관리자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례관리자는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렵거나 그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겠다. 그래서 잘 마련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청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현장들에 잘 교육이 되고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서울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정책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리들 일자리 사업 등등의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 혹은 시민분들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형 아동주거 기준, 긴급 임시주택 필요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 아동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주거권을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승희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승희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서승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어렸을 적부터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제 6살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서 친할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살고 있던 옥수동이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한남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오빠랑 저랑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경제 활동하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중학생 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할머니께서 동대문에서 소일거리를 가져와서 일을 하시고 수급비로는 생활비로 이게 지원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옥수동 임대 아파트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는 방 한 칸 거실 겸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거실 겸 주방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고 저랑 오빠는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클 때까지는 옆에서 계속 돌봐주시던 할머니께 이렇게 계속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제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했지만 실제로 신청하기까지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받아서 자립지원금을 받고자 지원금 교육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거지원사 포스터를 보게 되어서 마침 저랑 조건이 딱 맞고 신청서와 추천서 등을 준비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LH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에서 저를 선정해 주셔서 지금 사는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할머니와 오빠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주거에서 어려웠던 점은 재개발로 인해서 빈번하게 이사 활동을 했다는 점이고 이사를 하면서 지불해야 됐던 비용이나 아니면 뭐 이사 비용 같은 것도 있었고 아니면 좁은 집에서 할머니 오빠와의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별이 다른 남매와 함께 생활했던 점 그리고 임대 아파트라서 주 아파트의 상가 건물이 이용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상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아파트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주위를 뺑 돌아서 다른 길목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랑 뭐 매달 월세를 냈던 점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하면서까지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점 그런 점들이 있었고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드리면 이사할 때 직접 짐을 옮겨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원금이 생활비로 쓰이기 어려웠던 점 집이 조금 구옥이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구옥이어서 농물이 좀 나왔었는데 그 농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로 쓰지 못하는 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관리비로는 오직 교육비로만 사용했던 점이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주거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 정책 서비스를 먼저 다가가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정책들의 홍보나 접근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주거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서 선입주 후에 천천히 지원금을 갚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조건에 미달하는 아동들은 주거 정착금을 미리 지원을 해서 한정되어 있는 주거 선택지를 좀 더 넓혀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마련해 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저희 자립을 하다 보니까 자립적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좋은 집을 대상으로 많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에 대한 아쉬운 점, 또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과장님도 있으니 사각지대를 살피고 보완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민생실천위에서 활약하시는 민생실천위원회 김재영 부위원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몇 차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랑도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앞서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곰팡이도 있고 천장도 내려앉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정책적인 방향,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환경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이랑도 민생실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은 조례 제정에 대한 안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간단히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요, 아동을 서울시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현실에 맞는 아동 적정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은 119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제 1조에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 2조를 보시면은요, 아동 주거 빈곤을 정의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아동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 6조에 보시면은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사업을 정의하고요. 보호 종료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7조를 보시면은 아동 주거 빈곤 해소 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동 적정 주거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 12조를 보시면은 아동 적정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아동의 적정한 주거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이라는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네요.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 짤막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2조에 보시면은 아동과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집행부 쪽에서는 아동이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아동은 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지원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해서 주거 정책에 대한 대상으로 삼게 되면은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민생실천위원회의 입장은 아동을 오히려 주거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정책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간단한 예로요. 저출산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주거의 질 상향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것인데요. 현행 지금 체계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해마다 약 한 2,600명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립지원금 500만 원에 월 한 10만 원 정도 수당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거는 생각도 못할 것이고 30만 원 가지고서 생활조차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서울시에는 청년주택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19세 이상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1년간의 그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민생실천위원회에서 권순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18세 플러스 5년, 그래서 즉 23살, 2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랑 가족 담당관께서도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인데요. 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동 적정 주거 기준을 만드는 일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정책과의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을 맡도록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 민생실천위원회의 입장은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는 아동주거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설치가 돼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자꾸 없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제가 속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뭐 조언을 주신다면은 조례 만드는 데 대해서 그 내용을 협의해가지고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안되기까지의 과정과 정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영 부위원장님이 속해 있는 상임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할 것입니다. 아마 김재영 위원장님이 아마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아동 주거 빈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집행부 측의 두 분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조례여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의 가족 담당관 김복재 담당관님이십니다. 담당관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 아동의 연령을 이제 18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동복지법이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이나 이런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동의 연령을 18세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마침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동을 볼 때 보호 대상 아동과 지원 대상 아동으로 사실은 나눕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근데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분리되고 그러다 보면 이 아동은 대한 양육 체계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한 양육 체계에 우리가 가장 이제 흔히 보는 시설 양육도 있지만 이제 가정형 양육으로서는 위탁 아동들이나 이제 그룹홈에서 있는 아동 아니면 이제 입양이 있지만 특히 이 가정 위탁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위탁 아동들이 보통 이제 서울에 이렇게 대한양육에서 가정 위탁된 아동들이 한 7년 정도를 위탁 가정에서 성장하고 종료를
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탁 가정에 대한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호 종료 아동에 대한 건 이제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좀 청년 정책에서 이 지원 대상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상당히 그동안 많이 좀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 복지 정책 그 자체 안에서도 이제 이런 그 자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기반이 사실 주거기 때문에 그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자료에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거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주택 정책과에서 큰 단위에서 진행하는 주거 지원과 이런 그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주거 지원들이 각 아동들에게 자립 지원 준비하는 아동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좀 더 촘촘하게 세팅되도록 하는 이런 거버넌스나 지역사회 안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지원 대상 아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원 대상 아동은 사실은 보호자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한부모라든가 이제 이런데 사실은 요 지원 대상 아동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잘 되면 사실은 보호 대상 아동이 줄어드는 예방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그 미혼모라든가 사실은 이제 한부모로 통칭이 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미혼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을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한부모와 이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아동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러다 보면 지원 대상을 이제 보호 종료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아동 중에서도 가정형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좀 더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각 영역마다 이제 그 주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이제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어떤 같이 거버넌스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특히 보호 종료 아동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특히 주거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정서적으로 상당히 지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주거의 선택권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아동이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한 가져봅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과장님이시죠? 김정호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앞에 발제하신 분들이나 토론해 주신 분들 많은 좋은 제안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숙제를 지금 받아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 토론 내용은 오늘 두 분 발제해 주신 임세희 교수님과 최원영 소장님 그리고 앞에 토론해 주신 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요약하고 그리고 또 김재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향 정도를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아까 이제 뭐 발제해 주실 때도 나타났는데 서울에 약 23만 명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전체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한 4분의 1,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조금 서울에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부터 크게 진행되어 온 일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전문가분들 여기 발제해 주신 두 분 같이 모시고 이제 자문회의를 거쳐서 아동주거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방향과 그럼 실제로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을 어떻게 같이 협업해서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에는 이제 저희가 25개구의 그 주거복지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이제 대상 가구를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아동 가구의 특성, 주거복지 소요 등이 뭔지를 봤더니 일단 그 열악한 주거 환경 자체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아동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론에 따라서 서울시가 일단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 이제 SH와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SH 쪽에서 물량을 기꺼이 내놓는 걸로 해서 연차별로 이제 작년에는 100호, 그리고 금년에는 130호, 그리고 내년에는 150, 그리고 내후년에는 200호 점차 물량을 늘려가는 걸로 해서 일단 이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토론해 주시는 과정에서 아동 주거빈곤 가구 이렇게 많은데 이 물량으로 되겠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물량은 가능한 대로 늘려나가는 도록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아까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뭐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임대주택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료 단지 몇백만 원, 뭐 100만 원, 그리고 이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몇십만 원이 없어서 이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했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그 천주구 빈민사목회에서 기꺼이 그 부분을 부담해서 그것 때문에 이동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민간자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협조해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천주교 빈민사목회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해온 노력 미비하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는 말씀과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호 종료 아동,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사각지대였습니다. 근데 조례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갖고 이번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또 지침이 좀 정리가 되어서 근거까지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주거 이동하는데 물량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최저 주거 기준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하고도 같이 논의했을 때 그럼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이 적정 주거 기준을 이제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그냥 공허한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실제 실행할 수 있고 또 아동 가구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50가구로 시작했던 그 부분이 아까 최은영 소장님 발제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아동 가구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위해서 일단 대폭적으로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 및 거기에서 정책 대안까지 끌어내서 앞으로 좀 더 아동 빈곤 가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가 있겠죠.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는 아까 그 초록우산 차영규 소장님이 유일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원과정에도 있지 못하고 아동보호육시설에도 있지 못하고 청소년 쉼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이나 방임 혹은 유기 등으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의 이 위기적 상황에 놓인 주거권을 어떻게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하는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나중에 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네트워크에서 이런 가정이나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들 관련된 의견을 이 조례에는 사실 이렇게 부모나 보호자 있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 놓인 위기적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아동들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위기적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뭐 통계별로 굉장히 다르지만 적게는 11만 명에서 많게는 뭐 23만 명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아니죠. 전체 이렇게 한국 안에서 이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은 2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만 명에서 20만 명의 청소년들, 아동들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서울시에서 같이 이렇게 꼭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부모, 지금 그 용어도 생소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또 경기도에서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 기본법에 2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혼, 법률혼 관계에 있는 그 부모를 다 포함을 합니다. 미혼모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아이를 낳냐 하면 1년에 그 2019년, 2018년 통계인가요? 1,300명씩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하. 그리고 둘째를 낳는 경우도 100명입니다. 예, 하루에 3, 4명씩 아이를 낳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 300~400명 정도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들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주거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그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과 아동이 같이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또 그 정책에 주거권에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미혼모, 청소년 미혼모 19세 이하 전세임대를 얻을 때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본인이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서승희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대상인지도 모르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없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고시원이나 모텔이나 그런 곳을 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을 키우고 있고요. 초록우산과 저희도 이제 그 올해 6개월 사업으로 그들을 100일까지 같이 양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그런 범위까지 좀 확장해서 정말 아동을 위한 서울시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몇 분 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해왔어요. 주택정책과장님께 세 분이 다 과장님께 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유시원님의 질문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원되는 전세 임대주택 지원금은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은 낙후된 주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등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고요. 제가 과장님께 다 질문이니까 세 가지를 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송지인호님의 질문입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 주택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주거 빈곤 아동 가정에 임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정은님의 질문입니다. 아동 빈곤 가구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60가구만 입주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서울시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과장님께 세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발의한 조례에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거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 종료 아동의 전세 보증금 이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그 대신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상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 임대를 제한하는 방법.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들이 이제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쪽방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쪽방을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발하고 다시 입주시키는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최저 주거 기준 미달하는 가구를 이 단속하고 이럴 수는 근거나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금 최근 그 임대차 보호 3법 국회가 이제 개원하면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임대차가 그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임대차 관련된 3법과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해주면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그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항상 이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자체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 될 때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건의해 주신 그 이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이제 주거 빈곤 가정에게 임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 제약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차츰차츰 해나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아까 제가 토론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19년에 100호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60가구 입주, 그리고 이제 입주 대상자 결정된 게 한 80여 가구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홍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10월에 이 MOU를 통해 갖고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물량 확보하고 나서 실제로 이 가구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구를 발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아마 지자체에서 그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전 자치구가 갖고 있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계속 인원을 확대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발로 뛰고 또 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이 아동 주거빈곤 가구 중에 주거 이동이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그 홍보가 부족하거나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동을 할 가구들을 발굴하더라도 그 지역에 이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주거를 이동했을 때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곤란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지적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이 주거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며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에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가난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또 가난으로부터 또한 질병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또한 생명의 길까지 대물리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기성세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서울의 미래인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우리 최은영 소장님, 임세희 교수님,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 또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